안녕하십니까. 오늘 코로나19와 혐오의 시대 올드 노멀을 꿈꾸며 강연을 하게 될 경희대학교 HK 플러스 통합의료 인문학 HK 연구교수 조태구라고 합니다. 제가 한 학기 동안, 한 학기가 아니죠, 이제 1년 동안 비대면 강의를 이제 꾸준히 했었는데 또 이런 상황은 좀 처음이라서 그러니까 지금 강의실에 저 혼자 있습니다. 굉장히 좀 어색한 순간이고요. 이래서 좀 굉장히 낯선 환경 속에서 오늘 강연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참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상황이 조금 그래도 조금씩이지만 좀 나아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있긴 있는데요. 물론 아직까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빨리 이 상황이 끝나서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는 어떤 대면 강연이죠. 대면 강연을 할 수 있는 날이 어서 오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좀 어색해요. 뭐 여기 앞에 인형이라도 좀 앉혀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예,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연해 드릴 거는 코로나19와 혐오의 시대입니다. 먼저 제가 이 연구를 좀 한지는 조금 됐는데요. 초창기였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 연구를 시작된 동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2월 달 말이었어요. 제가 2월 25일인가 한 3박 4일 정도 프랑스의 그 학회 참석을 위해서 잠깐 외국에 프랑스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신천지에서 이제 확진자들이 나오면서 확진자 수가 20명에서 이제 100명 단위, 200명 단위, 막 400명 단위 이렇게 막 올라갈 때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프랑스를 갔다 왔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 한국에서 그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되는 그 분위기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프랑스를 가기 전에는 사실 그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는 사람이 물론 많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이렇게 생활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출장을 갔다 와서 맨 처음에 이제 다시 출근을 하는데 출근을 할 때 이제 마스크를 안 쓰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지하철을 딱 타는 순간 그 객실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저를 쳐다보면서 그 모종의 눈빛을 저한테 보일 때 제가 이제 굉장히 당황을 하면서 저 눈빛의 정체가 무엇인가? 예? 저거는 느끼죠. 혐오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저 사람들은 왜 나를 이렇게 보고 있을까? 그 며칠 후에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었죠. 제가 이제 들어오면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변했을까? 그러니까 제가 없던 그 시간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 혐오의 눈빛 이런 것들 제가 스스로 겪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동기는 이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누스바움이라고 법 철학자인데 그 혐오 이론에서 국내에도 좀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분이죠. 근데 이분이 경향신문에 2020년 5월 21일에 코로나가 드러낸 편견과 혐오 그 둘은 한 번도 숨겨진 적이 없다라는 대담 기사를 낸 적이 있습니다. 여기 물음표가 있죠. 그러니까 코로나가 드러낸 편견과 혐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기사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의 누스바움에 따르면 그 편견과 혐오라는 것은 한 번도 감추어진 적이 없다. 언제나 있던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긴 기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코로나19 했을 때 중국인들이나 이제 동아시아 사람들한테 보였던 그런 혐오들이 굉장히 이슈화가 된 적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은 특별히 주목하지 않아요. 굉장히 긴 기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누스바움한테 직접적으로 묻기도 했어요. 중국이나 동아시아계에 대한 혐오가 굉장히 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근데 이 사람이 별거 대수롭지 않게 언제나 있던 건데 혐오가 언제나 있던 건데 왜 그러냐. 그래서 동아시아 사람들에 대한 혐오에 대해서 굉장히 짤막하게 한마디 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원인도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자꾸 부추기기 때문이다. 뭐 중국과 아마 각을 세우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였겠죠. 그 정도로 얘기하고 넘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코로나가 드러낸 편견과 혐오가 특별히 없다라는 말 속에서 얘기될 수 있는 건 코로나가 제기한 지금 코로나 사태에 의해서
발생되는 이 혐오에 대해서 특별히 따로 어떤 이론을 정립하거나 어떤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이론을 그대로 연장하는 거죠. 적용하면 된다라는 인식이 있는 겁니다. 근데 과연 그런가? 거기서부터 의문이 시작됩니다. 과연 코로나19라는 이 예외적인 상황에서 발생되는 혐오라는 것이 그 평상시에 발생했던 그 혐오와 동일한 것인가? 혹은 평상시에 발생되던 그 혐오에 대해서 대응하던 이론 가지고 어떤 대응 논리 가지고 코로나19가 야기한 이 혐오라는 것에 대해서 동일하게 대응할 수 있겠는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시작해서 그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 발표 전반적으로 누스바움에 대한 어떤 특별해요. 이제 뒷부분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누스바움에 대해서 특별히 또 분노하게 된 분노라고 할까요? 좀 너무 나이브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뒷부분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연 드릴 거는 코로나19에서 발생된 이 혐오의 문제가 어떤 그 특징이 있는가? 어떤 기존의 이론으로 과연 대응이 되는가? 대응이 되지 않는다. 대응이 되지 않는다면 그럼 어떤 방법을 찾아야 하는가라는 걸로 제가 강연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그 혐오라는 말에 대해서 좀 정의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혐오라는 거를 정의하자 그러면 이제 굉장히 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강연 내내 이제 밀러라는 사람이 했던 정의를 그대로 가지고 사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밀러에 따르면 이 disgust, 혐오라고 했을 때 혐오라는 말이 한국말로 번역될 수 있는 말은 사실 되게 많습니다. 그 영어에서 혐오라고 우리가 한국말로 혐오라고 할 수 있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abhorrence 있고요, aversion 있고, detestation 있고, hate 있고, repulsion도 있고요. 뭐 기타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이제 비슷한 단어들이죠. 근데 이 말들은 한국말로 모두 혐오라고, 물론 맥락에 따라서 다르게 번역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다 혐오라는 말로 번역될 수 있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밀러라는 사람은 이 모든 것, 여기서 표현되는 이 단어들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그 복합적인 감정이 혐오다. 이것은 일종의 신드롬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신드롬이라는 말도 이제 맥락 따라 여러 가지로 쓰이지만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이겁니다. 여러 증상들이 항상 반복적으로 나타날 때 그 어떤 병증이죠. 어떤 병증이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지만 뚜렷하게 인과관계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는 알 수 없어. 그러니까 뭐 때문에 발생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항상 반복적으로 동일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 때 그걸 이 증상들의 집합을 이 신드롬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밀러가 얘기하는 혐오라는 것은 이런 앞에 얘기했던 이 여러 가지 감정들이 포함되어 있는 복합적인 감정이고 어떤 기본적으로 이것들이 동시에 반복적으로 항상 그 상황이면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혐오라고 하는 것은 복합적인 감정이고 신드롬인데 어떨 때 발생되는 감정이냐? 그때 어떤 위험한 것으로 인식된 어떤 것에 대한 강한 반감, 그러니까 어떤 위험한 것을 만났을 때 느끼게 되는 복합적인 감정이다. 근데 여기서 위험한 것이 죄송합니다. 이 위험한 것이 어떤 것이냐? 어떤 공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있잖아요. 근데 특정하게 여기서 위험한 것은 어떤 근접, 접촉 혹은 섭취를 통한 감염 혹은 오염의 힘. 그러니까 어떤 감염될 위험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감정을 혐오라고 합니다. disgust. 그런 얘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감염 혹은 오염 가능성을 가진 무언가에 대해 나타나는 부정적인 반응 감정을 혐오다. 이게 밀러가 정의한 것이고요. 저는 오늘 강연에서 계속 이 정의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기존의 혐오에 대해서 제가 오늘 강의에서 기존의 혐오의 이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존의 혐오의 이론을 가지고 코로나19 사태에 발생한 혐오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한계에 대해서 지적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기존의 혐오에 대한 이론들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진화심리학적 관점이고 하나는 사회심리학적 관점이죠. 그러니까 진화심리학적 관점이라는 것은 이 혐오라는 것이 우리의 진화 과정에서 습득하게 된 어떤 획득물, 진화의 성과죠. 진화의 결과죠. 진화의 결과라고 설명하는 입장이고
다음에 이제 사회 심리학적 관점은 이 혐오라는 것이 사회 문화적으로 형성됐다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두 입장이 양립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화 심리학적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회 문화적인 요소를 배제하는 건 아니고, 사회 심리학적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혐오의 자연적인 속성이 있다라는 걸 거부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어떤 것이 중심이냐. 그러니까 사회적 문화, 진화 심리학적 입장에서는 사회 문화적인 요소들이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바탕에는 자연적인 것이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 이제 진화 심리학적 입장이겠고요. 사회 심리학적 입장이라는 것은 아무리 자연적인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보다 더 중요한 건 사회 문화적인 것이다 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혐오라는 것은 디스커스트라는 것, 혐오라는 것은 감염 혹은 오염 가능성을 가진 무언가에 대해 나타나는 부정적 감정이고, 이 감정에 대해서는 기존에 두 가지 입장이 있다. 하나는 진화 심리학적 입장이고 하나는 사회 심리학적 입장이다. 진화 심리학적 입장에서는 혐오를 어떤 자연적인 진화의 결과물로 보는 입장이고, 사회 심리학적 입장은 그 진화의 결과물이기보다는 사회 문화적인 산물로 보는 것이다. 예. 그러면 이제 각각의 입장에서 그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 발생되는 어떤 혐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먼저 진화 심리학적 입장이요. 먼저 진화 심리학적 입장에서 볼 때 먼저 감염병은 인류 생존의 가장 큰 위협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브라운이라는 사람의 주장인데요. 주장이 아니라 감염병 브라운 같은 사람은 감염병에 의한 인류가 태어나서 인류가 시작돼서 감염병으로 죽은 인류의 숫자가 감염병을 제외한 자연재해 그리고 전쟁 그리고 비감염성 질환으로 죽은 모든 사람 숫자보다 더 많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론 감염병이라고 했을 때 지금 코로나나 어떤 패스트 같은 어떤 유명한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그 유아 사망률을 높이는 그 이름 없는 짜잘한 바이러스까지 다 포괄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굉장히 폭넓은 굉장히 다양한 바이러스까지 다 포함했을 때 그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병으로 죽은 인류의 숫자가 그 외의 모든 요인으로 죽은 인류의 숫자보다 더 많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감염병이라는 건 인류 생존의 가장 큰 위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염병에 특별히 좀 대응하기에 우월한 개체가 있으면 그 개체는 진화에 굉장히 우월한 유리한 입장을 점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바이러스와 인간은 항상 군비 경쟁을 해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개체가 나타나면 그 개체가 굉장히 진화에 유리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그 개체가 가지고 있는 마련한 그 방어 체계를 뚫고 들어갈 수 있으면 그 바이러스도 쉽게 확산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런 동물들 개체들보다 한 가지 조건이 더 필요합니다. 뭐겠습니까? 이건 코로나 사태의 그 인기 게임 중에 하나인데 그 바이러스 주식회사라고 혹시 아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게임을 보면 나오는 그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혹시 잘 아시겠지만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하나의 조건이 더 필요한데 확산되기 위해서 그건 치명률이 지나치게 높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치명률이 굉장히 바이러스에 감염되자마자 개체가 죽어버리면 확산될 기회를 갖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적당한 사망률, 치명률을 가지고 있어야 확산되기가 좋단 말이죠. 어쨌든 바이러스와 인간은 끊임없이 창과 방패의 대결을 해왔습니다. 지금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이제 백신을 인간이 개발해서 방패를 만들면 이제 어떤 새로운 바이러스가 또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다시 인간이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약물을 만들겠고, 물론 이건 인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진화의 과정 속에서 인간이 만든 이런 방어막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면역 체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면역 체계가 있어요. 이 면역 체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하나는 이제 선천 면역이라고 하고요. 하나는 후천 면역입니다. 말 자체에서 벌써 아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선천 면역 같은 경우는 태어날 때부터 그냥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특정 바이러스에 대해서 대응 체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것이 무엇이든 어쨌든 걸러내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선천 면역입니다. 1차 방역이죠. 근데 이 후천 면역 같은 경우는 그 1차 방역이 실패했을 경우, 그러니까 1차 방어막을 뚫고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와서 어떤 특정 장기나 이런 기관에 안착을 해서 퍼지기 시작하면 그때 이후에 작동하는 것이 후천 면역입니다. 이 후천 면역이 이제 여러분 항체 형성되거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후천 면역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 두 가지의 방어 체계를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건 이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이 두 가지 그것이 뭐 선천 면역이든 후천 면역이든 한 가지 중요한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선천 면역이든 후천 면역이든 어쨌든 바이러스가 어떤 병원체가 나한테 들어와야 접촉이 이루어져야 작동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후천 면역은 말할 필요도 없고 선천 면역도 일단 들어와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어떤 위험성을 감수한 방역 체계라고 면역 체계라고 볼 수 있어요. 다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인류학자들이 학자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럼 과연 아예 이런 병원균을 회피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개체가 있다면 그 개체는 진화에 굉장히 우월한 지위를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이 있다. 제가 이거 해놨습니다만 고릴라입니까? 고릴라였는데 제가 아까 확인을 한다고 그래서 확인을 못하고 들어왔는데 고릴라인가 유인원 가지고 이제 실험을 했는데 이런 게 있다는 거죠. 행동 면역 체계라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동물들에도 있고 인간한테도 당연히 있고, 그러니까 병원균과 접촉을 한 이후에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만나기 전에 회피해 버리는. 그러니까 상처 입은 혹은 상처 입은 유인원이었던 것 같아요. 상처 입은 유인원을 다른 유인원들이 피한단 말이죠. 회피해 버려요. 그리고 뭔가 좀 이상한 행동을 하면 걔도 회피해 버리고 감염 가능성을 인지하고 그걸 회피하는 겁니다. 이게 행동에 관련해서는 드러나는 표현형이 이제 회피고 감정의 측면에서는 그것이 바로 혐오입니다. 그래서 행동면역계라는 건 샬러라는 사람인데 샬러라는 사람은 물론 여기에 대해서 뭐 연구한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지만 이 이름을 붙인 사람은 이제 샬러예요. BIS라고 해서 Behavioral Immune System이라고 하는 행동면역계라는 것이 있다. 그리고 이 행동면역계는 행동으로 회피로 나타나고 감정으로는 혐오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어떤 혐오를 가지고 있는 어떤 개체라고 쳐요. 그러면 이 개체는 자신한테 감염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것을 어떤 혐오의 감정을 느끼고 피해 버린단 말이죠. 이런 개체가 진화해서 굉장히 우월한 지위를 가질 것이다. 왜? 선천 면역하고 후천 면역 같은 건 일단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면역 체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위험 자체를 피해 버리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개체는 진화적으로 우월한 자리를 차지했을 것이고, 그래서 혐오라는 것은 이런 우리한테 진화의 과정 속에서 획득된 행동 면역계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진화 심리학적 관점에서 설명하는 혐오의 진화론적 설명입니다. 하셨죠? 자, 그래서 행동 회피에 도움이 되는 적응 심리적 반응이 혐오이다라는 것이고, 이 메커니즘을 또 도식화하면 이렇게 됩니다. 어떤 감염 가능성을 인지하고 혐오라는 감정을 느끼고 그리고 행동 회피를 하고, 이 행동 면역계는 굉장히 샬러라는 사람은 굉장히 보편적인 영역으로 적용합니다. 그것이 꼭 이제 대표적으로 혐오 물질이라고 보이는 것이 이제 사체, 그죠? 사체 그리고 똥 그리고 배설물, 기타 등등 여러 가지죠. 환경적으로 좀 더러운 거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각각의 문화에서 성과 관련된 혐오, 굉장히 뭐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 보면 좀 혐오스러운 느낌을 갖는다, 혹은 뭐 이상한 변태적인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보면 혐오감을 느낀단 말이죠. 그거 역시 행동 면역계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행위라는 것은 굉장히 그 감염 가능성을 높이는 상황이란 말이죠. 현대는 안 그렇죠. 하지만 예전같이 그 위생이나 환경이 좋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런 굉장히 난잡함이라고 합니까?
이 표현 별로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어쨌든 이런 그 굉장히 정상적이지 않은 이 말도 별로 좋지는 않아 보여요. 근데 뭐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뭔지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면 감염 가능성이 높다고 인지하고 그래서 혐오감을 느끼는 것이다. 각 문화에서 성적인 터부 이런 것들도 역시 행동 면역계의 결과라고까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에 대한 혐오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에 대한 혐오도 낯선 이방인이 왔을 때 어떤 감염 물질을 저 사람한테는 뭐 상관없겠지만 어떤 우리한테 감염 굉장히 위험이 될 수 있는 어떤 특정 어떤 병균을 가져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의 혐오도 역시 행동 면역계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화 심리학적 입장에서는 혐오라는 것은 행동 회피에 도움이 되는 어떤 감염병을 막기 위한 거죠. 그때는 몰랐죠. 하지만 진화론적으로 이런 행동 면역계를 가지고 있는 혐오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이런 개체들이 굉장히 진화적으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화론적으로 획득한 어떤 면역 체계다. 면역 체계의 중심을 이루는 어떤 적응 심리 반응이다라는 것이 진화 심리학적 입장에서 설명하는 혐오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럼 이런 진화 심리학적 입장에서 이제 저 코로나 상황에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발생된 혐오를 진화 심리학적 입장에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좀 너무 빨리 가고 있나요? 이게 앞에 아무도 없어갖고 제가 이제 빨리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 더 남았네요. 예, 감염의 위험에 대해 인류가 취한 선제적인 대응 전략이다. 있죠. 안 들어오셔도 되는데. 예, 제가 감염의 위험에 대해 인류가 취한 선제적인 대응 전략이 뭐 혐오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저기 시간만 조금 알려주시면 돼요. 제 빠른지. 예. 자, 그러면 진화 심리학적 입장에서 혐오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는가? 혐오를 설명한다면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일단 첫 번째는 소극적인 설명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팬데믹 상황에서 혐오에 대한 소극적 설명. 그러니까 혐오는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획득된 자연적인 것이에요. 근데 이 자연적인 것을 그동안 사회 문화적인 요소들로 통제해 왔던 것이죠. 그죠? 혐오는 나쁜 것이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 교육 과정도 있겠고요. 근데 팬데믹이란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팬데믹이란 상황은 사회 문화적인 이런 통제가 어떤 느슨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체계라는 것을 여러분들 지금 정상적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 여러분들의 삶을 꾸리던 사회 문화적인 요소들이 해체되면서 팬데믹이란 상황을 통해서 해체되면서 이것이 약화되면서 기존의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던 이 혐오의 감정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첫 번째 설명 방법이겠어요. 그래서 팬데믹 상황에 대한 소극적 설명은 기존에 있던 혐오라는 것이 자연적인 현상인데 자연적으로 진화적인 획득물인데 이 진화적인 획득물이 팬데믹이란 예외적 상황, 사회문화적인 것들이 정상 상황에서 비정상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어떤 예외적인 상황으로 바뀌면서 이것을 가로막고 있던 것이 해체되고 그래서 드러나게 되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말하는 소극적 설명이 있겠고요. 적극적 설명도 가능합니다. 적극적 설명은 조금 더 팬데믹 상황에서 혐오에 대한 적극적 설명도 가능한데요. 이거는 혐오는 개체에 감염된 혐오는 개체의 감염에 대한 취약성의 함수이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행동 면역 체계라고 했죠. 행동 면역 체계는 어떤 예상의 범주입니다. 제가 나한테 감염을 시킬 것 같아라고 해서 하는 어떤 예상 반응이기 때문에 항상 오류의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감염 위험성이 있는 것 같아 보여서 잡아먹을 수 있지만 피해 버렸지만 실제 이 어떤 동물이라고 하죠. 이 동물이 감염 위험성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이 혐오 반응의 행동 면역 체계에 의해서 이 먹이를 먹지 않고 피해 버렸을 때 손해가 나는 것은 어떤 영양분이겠죠. 이 먹이. 근데 반대로 이것이 뭡니까? 감염 위험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먹었을 때 실제로 얘가 어떤 독소를 포함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오류도 발생할 수 있죠. 이때는 먹었을 때 뭐 병에 걸리겠지만 이건 개체마다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개체가 만약에 면역성이 굉장히 강한 개체다. 굉장히 강한 개체라면 비록 내가 행동 면역 체계에서 오류를 범했지만 그 손실이 별로 크지 않을 수가 있어요. 먹었을 때 조금 배앓이 하고서는 넘어갈 수 있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는 이제 영양분은 영양분대로 섭취하고 조금 배앓이 하고 넘어가는 경우, 그런 거죠. 그래서 혐오라는 것은 개체의 감염에 대한 취약성의 함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개체가 어떤 면역 체계에 굉장히 취약한 개체예요. 면역 체계에 굉장히 취약한 개체일수록 행동 면역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겠죠. 그러니까 혐오를 더 잘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오류를 범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어떤 손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걸 혐오라는 것의 행동 면역 체계에서 알려주는 이 혐오 반응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혐오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피하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혐오라는 감정은 개체 감염에 대한 취약성의 함수인데 이 취약성의 함수는 내가 면역 체계가 취약하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민감하게 반응한다. 즉 혐오를 많이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 감염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인지하고 있을수록 혐오라는 것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샬러 같은 사람 같은 경우는 임산부들이 보수적으로 변한다라는 어떤 혐오를 좀 많이 느낀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임산부라는 건 굉장히 좀 취약한 상태겠죠. 지금 면역적으로. 그래서 그 혐오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사회 그 단기간에도 이게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감염 위험성이나 이런 바이러스에 대해서 위험성에 대한 대대적인 보도가 있으면 보수 성향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혐오감도 증가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조금 더 지금 보편적으로 어떤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국가의 경우 보수성이 굉장히 강하다. 그러니까 타 민족에 대해서 어떤 배타심이 더 강하다라고까지 얘기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샬러가 했던 그 연구 결과는 봤지만 그 사람들이 사용한 그 데이터까지 확인해 보진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나온 결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염 경로가 굉장히 좀 취약하다고 느낄수록, 우리가 굉장히 취약하다고 느낄수록 지금 우리 상태가 그렇죠. 연일 맨날 천 몇 명씩 보도가 되고 사망률이 굉장히 높다 막 이렇게 올라갈수록 혐오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화론적 관점에서 설명했을 때 혐오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 두 가지 설명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소극적 설명, 이건 원래 자연적으로 있던 건데 문화적으로 났던 것이, 문화적인 것들이 팬데믹이란 예외적 상황에 의해서 느슨해지면서 흩어지면서 드러난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혐오라는 것은 감염 위험성이 자기가 위험하다고 느끼는 것이 올라갈수록 굉장히 혐오에 대해서 보다 잘 느끼게 된다. 지금 우리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지하철에서 제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전에는 괜찮았단 말이죠. 초창기에는 별로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그때 신천지 사태가 벌어지고 사람들이 위험성을 극도로 느끼고 있는 순간에서는 제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에 대해서 노골적인 혐오 감정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 이 팬데믹 상황에서 발생되는 이 혐오의 감정이라는 것은 어떤 진화론적 산물이고, 이 진화론적인 산물로서 자연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진화론적 관점에서 혐오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이미 혐오라는 것은 자연적인 것이긴 하지만 그때는 우리가 굉장히 과학적으로도 굉장히 미개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미개한 상태에서 얻게 된 어떤 진화론적 산물일 뿐 이제는 더 이상 소용없다. 이것이 진화론적 관점에서 혐오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비판의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부분이죠. 자, 혐오는 효용성이 다한 진화론적 잔재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자연주의적 입장에서 지금 현대 사회의 혐오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제기할 수 있는 반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세부적으로 보면 감염병에 대한 지식과 대응 기술들이 지금 다 많다. 그래서 진화가 남겨놓은 진화론적 어떤 본능적인 이런 진화론적 잔재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하나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단일 생활권으로서 세계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과거처럼 잘 모르니까 외국인들에 대해서 터부하는 거, 이건 분명히 자연적으로 자연스러운 건데 진화론적 산물이니까 어떤 그 행동 면역 체계가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래서 그 외국인들에 대해서 혐오를 갖고 뭐 이런 것들이 뭐 괜찮았지만, 지금 단일 생활권으로서의 세계를 이루고 있는, 온 세계가 하나의 시장권을 형성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혐오에 의해서 외국인을 배타하거나 이런 거는 어리석은 짓이고 가능하지도 않은 짓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근대적 인권 개념으로 세워진 민주적인 사회에서 어떤 한 인간에 대해서 혐오하는 건 그 자체로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겠어요. 그 혐오는 효용성이 다한 진화론적 잔재이다. 왜 효용성이 다한 진화론적 잔재이냐? 이미 우리는 많은 지식과 감염병에 대한 많은 지식과 대응 기술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세계가 단일 생활권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혐오라는 것이 작동할 여지가 없다. 그리고 우리는 근대적 인권,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 개인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한 인간에 대해서 혐오를 가지는 것, 그것은 문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과연 이러한 혐오에 대한 비판 이론이 코로나 시대의 혐오, 특정하게 코로나 시대의 혐오에 대해서 적용될 수 있는가? 하나하나 보죠. 과연 혐오는 효용성이 다한 진화론적 잔재일 뿐이라고 코로나 사태의 혐오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는가? 첫 번째 보죠. 자, 첫 번째는 뭐 아시죠? 여러분들이 왜 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이 고생을 하고 있는 이유는 지식과 대응 기술이, 기존의 감염병에 대해 가지고 있던 지식과 대응 기술이 더 이상 소용없게 됐기 때문이에요. 그죠? 팬데믹이라는 이 상황 자체가 인간이 무지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전히 팬데믹이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예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동 면역 체계라는 것, 이것은 여전히 효용성이 있다. 실제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 가까이 안 가죠. 그리고 요 앞에 사람들 다 없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감염병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누가 감염의 원인인지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냥 피하는 거예요. 일단 피하고 보는 거죠. 그건 여전히 진화론적 잔재라고 말할 수만 없는 그런 요인이 있다는 거죠. 여전히 효용성이 있다. 그죠? 자, 그럼 두 번째, 단일 생활권으로서의 세계다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한국 같은 경우도 한국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자, 뭐였습니까? 코로나 사태가 발생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국경을 닫았습니다. 그죠? 단일 세계권의 세계라고 얘기해서 혐오라는 것은 더 이상 작동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터졌을 때 모든 국가들이 가장 먼저 했던 건 국경 폐쇄와 도시 봉쇄예요. 그죠? 안 된다며. 근데 실제로 하잖아요. 그럼 과연 혐오라는 것이 효용성을 다한 진화론적 잔재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근대적 인권 개념 위에 세워진 민주주의 국가라고 얘기했는데, 자, 정보 공개와 격리. 정보 공개가 뭡니까? 이 정보 공개 좀 이따 얘기할게요. 자, 격리 뭡니까? 지금 고립. 여러분 2주간 자가격리하죠. 자, 격리와 고립이라는 것이 그렇게 다른가요? 자, 정보 공개라는 것이 좀 문제가 좀 많이 되긴 됩니다만,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정보 공개라는 것이 이제 뭐 개인 정보까지 다 밝히는 건 아니겠죠. 아니지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누군지 다 알죠. 어느 지역에 저희 동네도 한번 나온 적 있는데 몇 동 몇 호까지 저도 가만히 앉아 있지만 저한테 들어왔어요. 그렇죠? 자, 정보 공개와 격리라고, 근대적 인권 개념에 의해서 혐오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정보 공개와 격리를 통해서 우리는 누군가를 낙인 찍고 고립시키고 있단 말이죠. 개인 단위라고 아닐 수는 있습니다. 개인 단위라고까지 얘기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낙인은 신천지 여러분, 이태원, 젊은이들 뭐 이런 거 있단 말이죠. 교인들 뭐 이런 것들. 자, 여러분들 여전히 낙인과 고립을 하고 있어요. 자, 팬데믹 시대가 아닐 때는, 팬데믹이 오기 전까지는 자연 진화론적 입장에서는 혐오는 효용성이 다한 진화론적 잔재일 뿐이고, 그래서 아직까지 그것을 유지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팬데믹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여전히 행동 면역 체계에서 하던 행동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팬데믹 시대가 아닐 때 세워졌던 진화론적 이런 관점에서 그 혐오에 대한 비판하는 논리가 작용되지 않더라. 기존의 논리 갖고는 이 혐오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더라. 이런 것이죠. 자, 보죠. 감염 가능성과 행동 회피라는 것이 있고요. 이게 행동 면역 체계의 기본 도식이었죠. 감염 가능성을 느끼고 혐오를 느끼고 행동 회피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이 혐오라는 것이 가운데가 이제 딱 빠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예, 감염 가능성은 여러분들이 지금 다 느끼고 있습니다. 많이 느끼고 있고요. 행동 회피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고 있어요. 여기 앞에 다 비어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5인 이상 모일 수 없게 만들어졌단 말이죠. 자, 이것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행동 면역 체계상 가운데도 올라가는 것이 굉장히 좀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은 이 감염 가능성이 있고 행동 회피가 있어서 혐오가 올라갈 수 있는 이것만 얘기하지만, 이게 원래의 행동 면역 체계의 순서대로 발생하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감염 가능성을 느끼고 여러분들이 혐오를 느끼고 어떤 행동 회피를 하게 되는 굉장히 비과학적인, 인류가 무지한 상태에서 했던 그 행동을 실제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제가 예를 들면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 예를 들자면 안심밴드 같은 겁니다. 안심밴드라는 전자팔찌 여러분도 아시겠죠? 안심밴드 뭡니까? 이게 코로나 감염자 중에 자가격리 위반자들한테 지금 채우게 되어 있는데, 처음 여론조사에 돌렸을 때는 어떻게 돌렸냐면 격리 위반자한테 채우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감염자한테 채우자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 모든 감염자한테 채우자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때 그걸 여론조사에 돌렸을 때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서 했는데 단 한 여론조사도 예외 없이 80% 가까이 찬성률이 나왔습니다. 80%. 안심밴드. 지금 이름이 안심밴드지만 전자팔찌 같은 거죠. 전자팔찌 같은 거를 국민의 80%, 아마 여기 그러면 강연 지금 들으시는 분 중에도 찬성하셨던 분이 5명 중에 4분은 좀 계시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드는데요. 자, 이 안심밴드라는 것은, 그러니까 안심밴드에 대해서 국민들의 여론은 80%가 채우라는 거였어요. 자, 감염 위험성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혐오라고 얘기할 이 안심밴드에 대해서 채워야 된다고 찬성하신 분들이 모두 혐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모종의 무슨 감정이 있었고요. 그죠? 그리고 행동 회피로 안심밴드를 채우는 결과로 이르렀습니다. 실제로 혐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단언할 수 있을지, 모종의 어떤 공동체를 위한 정의감 이런 것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구조는 굉장히 행동 회피 이론에서 얘기하는 그 구도식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감염 가능성이 있고 혐오가 됐든 어떤 무슨 감정이 있고 안심밴드라는 행동 회피 전략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럼 이게 이제 설명을 위해서 혐오라고 할게요. 일단 질문하실 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절대 혐오가 아니었습니다. 써주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이런 순서로 어떤 정책이 결정되는데 영향을 끼칠 수도 있더라. 자, 혐오라는 것이 진화론적 잔재일 뿐이라며. 아니란 얘기죠. 실제로 적용되고 있어요. 팬데믹이라는 무지의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식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국경 폐쇄와 도시 봉쇄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했고요. 그리고 정보 공개와 격리 이것도 역시 하고 있고요. 낙인과 고립비라는 것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도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화론적 관점에서 얘기하는 혐오에 대해서 반대 논리는 코로나 사태에서는 혐오에서는 적응이 잘 안 되더라라는 겁니다. 좀 빠른가요? 아니, 빠르냐고 말이. 예.
그러면 다음에 사회심리학적 입장을 보겠습니다. 사회심리학적 입장에서 누스바움 주로 제가 소개시켜드릴 거는 이제 누스바움의 입장인데 누스바움의 책을 여러분도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굉장히 두껍습니다. 굉장히 두꺼운데 두껍게 여러 권이죠. 여러 권인데 거기서 하나는 말하고자 하는 바는 사실 딱 하나예요. 이겁니다. 혐오는 어떤 행위를 범죄 행위로 규정하는 일차적인 기반이 되어서는 안 되며 어떤 혐오를 기반으로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규제를 규제하는 어떤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며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것처럼 형법에서 죄를 무겁게 하거나 경감시키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혐오라는 것이 어떤 판단 기준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회심리학적인 누스바움이 얘기하는 이런 어떤 범죄 행위를 규정하는 일차적 기반이 되거나 어떤 기준이 되거나 어떤 현재 하고 있는 것처럼 형법에서 죄를 무겁게 하거나 경감시키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는 기준으로 혐오가 쓰일 수 없다라고 말했을 때 이 누스바움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건 어떤 진화론적 관점이 아닙니다. 어떤 이미 효용성이 다한 어떤 진화론적 잔재일 뿐이기 때문에 이미 효용성이 다한 거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써서는 안 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혐오라는 것이 신뢰할 수 없는 어떤 그리고 좀 터무니없는 감정이다. 신뢰할 수 없는 감정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혐오라는 것이 어떤 판단 근거가 될 수 없는 그런 감정이다라고 생각하는 거 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마산 누스바움은 감정이라는 것이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옳고 믿을 수 있는 신뢰가 있고 없고라는 것이 판단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아무거나 느끼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것은 항상 인지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제가 절벽 앞에 이렇게 섰을 때 절벽에 떨어지면 절벽을 봤을 때 무서운 감정이 들어요. 근데 이 무섭다고 느끼는 감정의 기반에는 떨어지면 죽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평가가 사실에 대한 어떤 인식이 있고 그리고 내가 떨어져서 죽으면 나를 많은 사람들이 슬퍼할 것이라는 어떤 이런 가치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감정에는 이런 평가적인 요소가 있어요. 인지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혐오라는 감정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인지적인 요소가 터무니없다. 그래서 혐오라는 감정을 가지고 어떤 판단 기준을 세워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혐오라는 감정, 마산 누스바움이 혐오라는 감정에 어떤 인지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마산 누스바움 같은 경우 마산 누스바움이 굉장히 유명하지만 사실 이 누스바움이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혐오에 관한 이론은 로진이라는 사람의 어떤 혐오에 대한 이론을 거의 그대로 다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진이라는 사람이 혐오에 대해서 정의한 것을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자, 혐오는 역겨운 대상의 입을 통한 체내와 가능성에 대한 불쾌감이다. 그죠? 그러니까 역겨움의 대상은 오염물이다. 즉 오염물이 우리가 먹으려 하는 음식물에 살짝이라도 닿게 된다면 그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된다. 이건 뭐 다윈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얘기지만 어쨌든 혐오는 역겨운 대상의 입을 통한 내 몸 안에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한 불쾌감이다. 근데 이 불쾌감은 왜 드느냐? 이 역겨움의 대상은 오염물이다. 즉 이 오염물이 우리가 먹으려 하는 음식물에 살짝이라도 닿게 된다면 그 음식물을 먹을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입을 통해 체내화 가능성에 대한 불쾌감. 이 불쾌감은 왜 이 불쾌감이 드느냐? 그건 너는 너가 먹는 그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문화권에 가지고 있는 이 혐오에 대한 혐오라는 감정 속에 내재되어 있는 전제되어 있는 어떤 생각은 너는 너가 먹는 그것이다. 너가 먹는 그것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저거 뭐죠? 그 뭐라 그러지? 정력제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 해구신 같은 거 그런 것도 비슷한 거죠. 내가 먹으면 내가 그것처럼 돼버려. 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오염 가능성. 그러니까 혐오는 역겨운 것을 내가 그것을 먹었을 때 나를 오염시켜요. 내가 그것이 돼버릴 것 같은 거. 이런 겁니다. 내가 다른 것이 될 것 같은 두려움. 내가 다른 것이 되지 않을까. 저걸 먹었을 때 저게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저것에 의해 감염됐을 때 나는 저것처럼 되지 않을까
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혐오라는 감정에 깔려 있는 기본적인 어떤 인지적 구조고, 여기서 특히 그래서 혐오라는 건 자신의 신체적 혹은 정신적 경계에 대한 관념이에요. 나라는 것을 유지하고 싶은, 나라는 걸 유지하고 싶지만 다른 것이 나한테 닿았을 때 내가 아닌 다른 것, 나한테 들어온 그것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여기에 대한 반감, 그리고 특히 무엇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냐면 동물성입니다. 동물과 나는 분명히 다른데, 인간인 나는 동물보다 훨씬 우월하고 동물보다 뛰어난 것인데, 동물을 먹으면, 동물에 의해서 감염되면 내가 동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들. 그래서 기본적으로 로진 같은 경우는 인간이 가지게 되는 어떤 혐오에 대한 기본적인 바탕은 동물성에 대한 혐오예요. 동물성이 되지 않으려는, 동물이 되고 싶지 않은 것, 이거 여러분들 뭐 거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표현이 저런 짐승 같은 놈,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짐승은 혐오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내가 혐오감을 느끼는 것은 내가 짐승처럼 될까봐, 짐승과의 거리두기예요. 하지만 짐승처럼 될 수 있는 어떤 위험성을 느낄 때, 혹은 나한테 어떤 그것을 상기시킬 때, 그때 느끼는 것이 어떤 혐오의 감정이다. 자, 로진 같은 경우는 입을 통해서라고 얘기했는데, 마슨 누스바움은 이걸 거의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몇 가지 수정을 하죠. 몇 가지 수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입을 통해서, 로진 같은 경우는 이 먹는 것에 굉장히 좀 강조점을 뒀는데, 누스바움이 봤을 땐 그렇지 않다. 혐오라는 것은 입보다는 촉각적 그 감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촉각, 미각, 후각, 이런 어떤 촉각적 감각이라고 말해지는 이런 감각들이 혐오의 기본적인 감각이지 꼭 입만은 아니다, 먹는 것만은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로진 같은 경우는 동물성이 혐오의 중심이라고 얘기했지만, 모든 동물성이 혐오의 중심이 되는 건 아니다. 벌판을 가로질러가는 이제 사자 같은 경우, 사자의 어떤 힘, 그리고 그 빠름, 뭐 이런 것들, 이것은 감탄의 대상이지 혐오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이 동물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로진이 잘못 생각했다. 하지만 그 로진의 논의를 이렇게 잘 보면 마산 누스바움이 잘못 읽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로진 같은 경우 항상 동물성이라고 해서 이런 사자의 동물성, 사자의 어떤 용맹함이나 어떤 곰의 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로진한테 그런 비판을 하면 로진은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내가 말하는 동물성은 그런 것이 아니다. 내가 말하는 동물성은 그냥 동물성이 아니라 어떤 유한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동물성, 그냥 동물성이 아니라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동물성,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로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은 동물처럼 씻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섹스해야 되고 죽는다,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동물성이 문제인 것이지, 동물에 대체되고 있는 동물의 성격으로서의 동물성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특히 그것은 취약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한성, 그리고 어떤 취약성,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래서 죽음을 상기시키는 것, 이것은 어떤 혐오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 같은 경우, 그 부패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어떤 혐오의 대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그 낙엽이죠, 낙엽도 썩는단 말이죠. 하지만 썩는 낙엽을 보고 여러분들이 혐오감을 느끼진 않아요, 그죠? 하지만 동물의 썩는 시체를 봤을 때 여러분 혐오감을 느낀단 말이죠. 그 동물이 야기하는 건 여러분들 자신 안에 있는 동물성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동물성. 나도 저랑, 그러니까 나랑 사실 동물하고 인간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발생되는 어떤 감정인 것이죠. 동물처럼 되지 않고자 하는 동물성을, 내가 가지고 있는 동물성을 상기시키는 그것이 혐오의 기반이 되는 어떤 인지적인 요소입니다. 자, 이거죠. 그래서 혐오는 인간이 가진 부정적 의미의 동물성에 의해 오염되지 않으려는 감정적 반응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문장 자체에서 벌써 모순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마산 누스바움이 얘기하고 있는 어떤 인지적 요소에 혐오라는 감정에 내재되어 있는 인지적인 요소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설득력이 이미 있어요. 뭡니까? 혐오는 인간이 가진 부정적 의미의 동물성에 의해 오염되지 않으려는, 인간은 벌써 이 동물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가지고 있는데 오염되지 않으려는 거죠.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어떻게 오염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이런 의미에서 벌써 모순적인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동물과는 어쨌든 좀 다르긴 하고 그리고 항상 인간다움은 동물 이상이 되고자 하는 거죠. 되고자 하는 노력이죠. 그러니까 그 노력을 빼버렸을 때 어떤 혐오감이 드는다라고 이해해 줄 수 있어요. 보다 큰 문제는 이런 거죠. 자, 그래서 마산두스바움 같은 경우는 원초적 대상에 대한 혐오와 투사적 혐오를 구분합니다. 이 원초적 대상의 혐오라는 것은 어떤 대상 자체에 대한 혐오예요. 그러니까 시체나 어떤 배설물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굉장히 좀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지는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어떤 원초적 대상이에요. 이것들도 역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의 동물성을 상기시키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 자체로 모순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인간이 역시 동물과는 어쨌든 좀 다른 요소가 있고 인간이 인간답게 되려고 하는 요소들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과학적인 나중에 이제 과학의 성과들이 밝혀주는 바 이런 원초적인 대상 어떤 시체나 어떤 쓰레기나 배설물이나 이런 것들에 감염의 요소가 있는 것은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것은 사실이란 말이죠. 그래서 누스바움 같은 경우는 이런 일차적인 대상에 대한 원초적 대상에 대한 혐오에 대해서는 그렇게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기도 모순은 내포되고 있긴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동물과는 여전히 그래도 구분된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 나름대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요소가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과학이 밝혀낸 결과에 의하면 이것을 혐오하는 것은 나름 타당성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투사적 혐오입니다. 투사적 혐오는 원초적 대상이 아니라 원초적 대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을 특정 계층에게 어떤 같은 인간에게 투사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메커니즘은 동일해요. 인간이 자신한테 자신도 가지고 있는 동물성으로부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동물성을 배제하려는 그런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동물과 나 사이에 어떤 뭔가 하나 유사 동물을 세워두는 거죠. 그 방어막을 세우는 거예요. 그만큼 나는 더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옛날 어떤 흑인들 같은 경우나 뭐 이런 어떤 유대인이겠죠. 유대인 같은 거를 중간에 동물과 나 사이에 위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만큼 동물과 더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른 어떤 특정 계층이나 특정 인간을 유사 동물로 만드는 겁니다. 거기 이러한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 혐오를 가지고 이 혐오에 내포되어 있는 인지적 구조는 뭐냐면 쟤는 나와 같은 사람이 아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거죠. 이런 인지적 구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원초적 대상 같은 경우는 원초적 대상에 대한 혐오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감염 위험성이 있어요. 하지만 이 투사적 혐오에 의해서 혐오 대상이 되는 이 사람들은 실제로 감염 위험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옛날에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 이런 글들을 보면 거기엔 뭐 이제 병든단 말이죠. 내가 쟤랑 같이 있으면 뭐 병들기도 하고 막 이런 기술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동물성에 의해서 오염되지 않으려는 감정 반응으로 인해 중간에 어떤 무언가를 세우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인간 이하의 것으로 만들면서 어떤 자신과 동물성과의 거리를 훨씬 더 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초적 대상에서 느껴지는 원초적 대상의 여러 성격들을 특정 계층에게 특정 대상에게 투사하는 겁니다. 이 투사적 혐오는 아무런 타당한 어떤 이 인지적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감염 가능성도 없고 실제로 이 사람은 나랑 똑같은 인간에도 불구하고 다른 인간이라고 얘기하고 특별히 내가 더 우월하지도 않지만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잘못된 것이죠. 자, 그래서 원초적 대상에 대한 혐오는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지만 투사적 혐오는 완전 비이상적인 망상에 불과하단 말이죠. 그래서 누스바움이 특별히 비판하는 건 이런 투사적 혐오입니다. 그래서 투사적 혐오에 의해서 투사적 혐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위기를 형성하고 강화하거나 형성하단 말이죠. 특정 계층을 인간 이하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이제
뭡니까? 어떤 사회의 어떤 특정 계층을 그렇게 찍어서 자신과 동물 사이의 거리를 멀리 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인간 존엄성에 대해 가해진 가장 끔찍한 폭력이 혐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레온 카스라는 사람에 대한 비판인데, 레온 카스라는 사람은 혐오라는 것을 어떤 이 지성으로 파악되진 않지만 지성보다 더 고유한 어떤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고 얘기했어요. 레온 카스라는 사람이 이 혐오라는 감정을 이용해서 얘기했던 게 인간 복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논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복제에 대해서 모든 많은 사람들이 혐오감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 혐오라는 건 우리가 지성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지성보다 더 근본적인 어떤 진리를 우리한테 알려주는 방식이다. 그래서 인간 복제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마산 누스밤이 봤을 땐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혐오는 기본적으로 특히 투사적 혐오라는 건 아무런 이성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 비이성적인 망상에 불과하고, 그 비이성적인 망상에 기반하고 있는 투사적 혐오에 의해서 사회적 위기가 형성되고 강화된단 말이죠. 이건 인류가 가질 수 있는 인간 존엄성에 대한 가장 끔찍한 폭력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누스마음이 얘기하는 혐오의 이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 혐오 이론을 가지고 코로나 시대의 코로나19 이 시대의 그 혐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보자. 자, 팬데믹 상황에서 발생하는 혐오가, 자, 나눠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팬데믹 상황에서 발생하는 혐오는 과연 어떤 종류의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산 누스바움 같은 경우는 원초적 혐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비판하지 않아요. 원초적 혐오에 대해서는 크게 비판하지 않으니까 이게 과연 팬데믹 상황에서 발생되는 혐오가 정말 투사적 혐오인가 아니면 원초적 혐오인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자, 마스크를 쓰지 않은 혐오, 제가 당한 거지만 과연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에 대한 혐오가 원초적 혐오인가 아니면 투사적 혐오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투사적 혐오예요? 어떤 근거로? 알아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을 딱 봤단 말이죠. 그 사람이 감염 가능성이 굉장히 낮을 확률이 상당히 높겠죠. 감염 보균자가 아닐 가능성은 높겠지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자, 그리고 확신하지, 지금 현재 마스크를 여러분들이 쓰고 다니게 하는 거, 그리고 팬데믹 상황에서 감염 가능성이 저기 없겠지라고 얘기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태도죠. 정부에서 장려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나 감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할 것, 그죠? 그게 방역의 제일 원칙이잖아요. 자, 마스크를 쓰지 않은 혐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을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혐오감의 근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감염 가능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예요. 감염 가능성은 어디에나 있고 누구에나 전달될 수 있고, 심지어 그 마스크를 쓰지 않았을 때 비말이 튀어서 나한테 올 수 있다는 것,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서 여러분들은 감염 가능성에 대해서 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데 대한 혐오는 투사적 혐오라고 보기가 힘들어요. 이건 감염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개체에 대해서 어떤 시체나 사체나 어떤 배설물을 피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여러분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을 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팬데믹 상황에서 발생되는 혐오 같은 경우는 특히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에 대한 혐오, 혹은 뭐 여러 가지 방역 규칙을 지키지 않는 뭐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아는 사람이 며칠째 계속 연달아서 연말 모임을 가지는 사람들에 대한 혐오적 발언을 페이스북에 쓰고 있는데, 그 사람이 보이는 그 혐오도 사실 원초적 대상에 대한 혐오예요. 감염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죠? 그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자, 그러면 이제 가장 많이 문제가 됐던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 이걸 보자 말이죠. 자, 이게 과연 투사적 혐오일까? 물론 여기서 논의에서 배제해야 되는 건 원래 아시아인을 혐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유학 생활에 길거리에서 뭐 그렇게 좀 크게 당한 적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원래 투사적 혐오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지금 상황을 어떤 기회 삼아서 보이는 이런 혐오 말고,
그냥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에 대해서 살펴보자 말이죠. 자, 이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도 잘 따져보면 원초적 대상의 혐오라고 봐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 프랑스 파리에 여러분들이 길거리에 가다가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면서 막 화를 내, 혐오감을 보여요. 자, 그때 그 사람은 여러분들이 중국인인지 아니면 여기 그냥 계속 살던 프랑스인인지 아니면 한국에서 왔는지 싱가포르에서 왔는지 모른단 말이죠. 그 당시에 그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가 굉장히 많이 나왔을 때 그때 언론에서는 중국이 발생지라고 얘기했고 그쪽에 중국 쪽에 특히 중국 쪽에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나올 때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그럼 배경지시 카에 중국의 우한에서 발생됐고 중국에 감염자들이 많다. 근데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프랑스에서 계속 파리에서 계속 살던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고 중국에서 왔는지 아닌지 모른단 말이죠. 그냥 다만 여러분들한테서 감염 가능성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마스크를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 역시 이것도 투사적 혐오라고 보기보다는 원초적 대상에 대한 혐오라고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죠? 근데 원초적 대상에 대한 혐오에 대해서 그죠? 자, 그러면 이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와 지금 뭐 아직까지 조금 아닌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하이드파크의 흑인과 길에서 만난 아시아인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이게 누스바움이 자기 책에서 예를 들고 있는 건데 하이드파크에서 흑인에 대해서 어떤 혐오감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얘기하고 있어요. 누스바움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하이드파크에서 하이드파크에서 벌어지는 범죄의 80%가 흑인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근거로 하이드파크에서 만나는 흑인을 혐오한단 말이죠. 이건 투사적 혐오예요. 하지만 길에서 만난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는 코로나 상황에서 길에서 만나는 아시아인에 대해서는 원초적 혐오라고 저는 얘기하고 있어요. 차이가 뭘까요? 차이는 하이드파크에서 만난 이 흑인에 대해서 이 사람이 혐오를 가지고 있는 건 흑인이라는 하나의 인격에 대해서 내리는 판단입니다. 저 인간은 80%그 하이드파크에서 이 벌어지는 범죄의 80%가 흑인이니까 저 인간도 나한테 어떤 해코지를 할 거야. 어떤 나를 범죄를 일으키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을 거야. 라는 것에 기반하고 있는 어떤 인격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드파크의 흑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어떤 혐오감은 혐오입니다. 투사적 혐오입니다. 하지만 길에서 만난 아시아인은 어떤 인격을 가진 인간으로서 판단되고 있지 않아요. 길에서 만난 아시아인은 다만 감염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감염 위험을 가지고 있는 무언가예요. 어떤 의지를 가지고 범죄를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인격이 아니라 인격 이전의 대상입니다. 오염체야. 인격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오염 가능성을 가진 물체로 평가되죠. 차이가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아시아인의 팬데믹 상황에서 발생되는 사회 심리학적 관점에서 얘기하는 혐오에 대한 비판 이론은 혐오라는 것은 비이적인 망상에 대한 산물이라고 얘기하지만 원초적인 혐오의 경우는 꼭 비이성적인 망상의 산물뿐인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누스바움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팬데믹 상황에서 이 이론이 여전히 계속 적용되기 위해선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발생되는 이 혐오들이 투사적 혐오라는 것을 입증해야 되지만 하나하나 사례를 살펴보면 투사적 혐오이기보단 원초적 혐오라고 보는 것이 더 맞다. 그래서 누스바움이 사회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제기하는 혐오에 대해서 말하는 이론과 혐오에 대한 비판이 코로나 상황의 혐오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들어맞지 않는다. 사람들이 혐오하는 건 바이러스의 오염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대상으로서의 사람이지 그 아시아인이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격적인 요소가 아니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아까 누스바움 같은 경우는 혐오라는 것이 죄의 감경 이유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죄의 감경 요소가 어떤 경우에도 혐오라는 것은 어떤 판단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코로나 그 상황에서 발생되는 혐오가 과연 죄의 감경 이유가 될 수 없겠는가 정말로 누스바움이 주장하듯이. 그러니까 누스바움은
몇 가지 기준, 세 가지 기준이다. 세 가지 기준을 통해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 혐오의 경우, 원초적 혐오 같은 경우죠. 그러니까 누스바움 같은 경우도 어떤 재산권을 침해하는 뭐 저거죠, 쓰레기 매립장이나 뭐 이런 것들 해갖고 냄새로 혐오를 지속적으로 일으키면서 이게 원초적 혐오죠. 원초적 혐오에 의해서 발생되는 재산권의 침해 같은 경우는 인정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자는 말이죠. 과연 혐오라는 것이 감경의 이유가 될 수 없겠는가? 감경 이유가 될 수 있는 걸로 세 가지 기준을 얘기하고 있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발생되는 혐오가 이 마산누스바움이 제기하고 있는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하는가 아닌가를 살펴보죠. 자, 원초적 대상의 혐오인가 투사적 혐오인가? 투사적 혐오면은 이건 감경 이유가 되면 안 돼요. 근데 앞에 설명드렸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발생되는 건 원초적 혐오에 대한 원초적 대상에 대한 혐오라고 보는 것이 더 맞아요. 그래서 첫 번째 기준은 만족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실제적인 공격적 행위의 유무. 그러니까 원초적 대상의 혐오라고 할지라도 어떤 실제적인 공격적인 행위가 있어야만 감경 요인이 된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자, 실질적인 공격 행위에 대해서 실질적인 공격이 무엇인가 따져볼 필요가 있겠는데 만약에 내가 감염 위험성을 제가 마스크를 쓰지 않음으로써 나한테 비말을 튀길 수 있다. 이걸 공격적 행위라고 보면 감경 이유가 되지 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 조건도 나름대로 충족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격 행위를 좀 넓게 보는 거죠. 제가 마스크를 쓰지 않음으로써 나한테 비말을 침을 뱉지는 않겠습니다만 비말을 튀김으로써 나를 공격했다라고 볼 만한 여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공격적 행위에 대한 회피 가능성이 있는가? 공격적 행위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걸 피할 수 있었으면 이 혐오에 의한 어떤 행위를 감경 요소라고 저기 뭡니까? 판단 기준으로 쓸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상황에 따라 달라요. 만원 지하철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만원 지하철에서 누군가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타서 기침을 계속해요. 그때 여러분들이 화가 나서 뭐 혐오감이 들어서 반사적으로 뺨을 탁 때렸어. 예? 그때 그게 감경 요인이 될까 안 될까? 자, 물론 다른 칸으로 피할 수 있어요. 다른 칸으로 피할 수 있지만 이건 상황에 따라서 회피 가능성이 없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엘리베이터, 만원 엘리베이터 혹은 엘리베이터에서 2명 탔어. 이런 경우. 만원 버스라고 하죠. 만원 지하철도 되겠고요.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제가 제 지인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예시를 주고 만원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누군가 때렸다. 이 법정 가서 변호사입니다. 법정 가서 이게 과연 이 폭력 행위로 처벌받는 건 맞는데 이 폭력 행위를 감형받을 수 있겠느냐? 좀 뭐 벌금형으로 낮출 수 있는 뭐 징역형을 살 걸 벌금 500만 원이면 뭐 200만 원으로 낮출 수 있겠느냐? 그 요인이 적용될 수 있겠느냐라고 법률 자문을 구했는데 될 수 있다라고 답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산노스바움 같은 경우는 이제 혐오가 감경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얘기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코로나 상황에선 그 모든 것을 충족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심리학적 입장에서 특히 마산노스바움이 얘기하는 혐오와 혐오에 대한 비판은 코로나 상황에서 발생되는 혐오에 대해서 비판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이제 다 설명은 됐는데요. 제가 아까 초반부에 말씀드렸죠. 저를 분노하게 만든 점이 있었다라는 거요. 자, 기사를 한번 보죠. 자, 마산누스바움이 코로나가 드러낸 편견과 혐오 그 둘은 한 번도 이제 숨겨진 적이 없다. 여기였는데, 자, 이거였죠. 읽을게요. 제가 사는 시카고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이 마산누스바움은 이제 흑인이라는 말 대신에 이제 아프리카 미국인이라는 이런 말을 쓰는데요. 자, 제가 사는 시카고는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다른 인종들에 비해 매우 불균형적으로 바이러스에 취약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흑백 분리 거주가 뚜렷이 자리 잡은 시카고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더 많이 죽어가는 사실이 드러났죠. 불평등한 조건이 만들어내는 현상에 대해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자, 미국 전역에 걸쳐 매우 의미 있는 대화를 촉발시켰습니다. 주거지와 주거 상태, 건강보험 가입 여부, 그리고 영양가 있는 음식이나 식재료에 접근할 수 있는지 여부가 얼마나 건강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한 비판 의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시카고에는 흑인 지역과 흑인이 거주하는 지역과 백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이제 분리가 되어 있고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고 흑인 지역에서 코로나에 의한 사망자가 훨씬 많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마선 누스바움은 어떤 혐오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는 건데 코로나의 긍정적인 효과죠. 그러니까 이게 흑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거 뭔가 좀 잘못됐다. 이런 불평등, 이 불평등한 조건에 의해서 이 사람들을 죽이고 있구나. 여기에 대해서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분명히 이 세상은 좋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착한 사람들도 많아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반면에 이 흑인의 사망률이 월등히 높다라는 것을 가지고 자신의 망상적 혐오를, 투사적 혐오를 근거하는 과학적 근거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자, 투사적 혐오일 때는 막연하게 흑인들은 우리를 오염시킬 거야 라는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흑인의 사망률이 훨씬 높아. 흑인 감염자가 훨씬 더 높아요. 그러면 흑인들이 우리를 감염시킬 것이라고 아무 근거 없이 믿던 그 투사적 혐오는 과학적 근거를 갖추는 겁니다. 데이터에 의해서. 흑인이 훨씬 더 감염률이 높아. 자, 마사노스바함이 얘기하는 사람들처럼 착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 이런 어떤 공동체적 마인드를 가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제가 뭐 삐딱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혐오의 근거를 발견할 겁니다. 자, 이게 자연적인, 제가 앞에 도입부에서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빼먹었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발생된 혐오의 가장 큰 특징은 자연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이 혼합됐다라는 데서 발생돼요. 자, 마스크를 쓰지 않고 제가 지하철에 탔을 때 마스크를 쓴 저를 보고 혐오감을 느꼈던 사람들은 그 반응 자체는 자연적인 것이지만 그 자연적인 반응 바닥에는 과학적 근거가 있어요. 코로나에 대한 여러분들 언론이나 혹은 자기가 찾아봤던 여러 가지 감염병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저를 혐오했단 말이죠. 평소 상황에서 마스크 쓰지 않은 사람을 보고 혐오감은 여러분은 느끼지 않아요. 그죠? 하지만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적 사실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혐오를 한단 말이죠. 자, 망상적 혐오라는 아무 근거도 없는 것이 실제로 데이터가 흑인이 더 많이 죽는다라는 데이터에 의해서 어떤 이론적 그 둘이 묘하게 결합하는 거죠. 그리고 이 위험 가능성은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뭐 교인이 될 수도 있겠어요. 교인에 대해서 평소에 굉장히 혐오감을 갖고 있던, 굉장히 싫은 감정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교인들이 굉장히 좀 그 교회에서 감염자가 많이 나온다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거봐, 쟤들 그럴 줄 알았어라고 생각하는 경우 훨씬 더 많을 것 같지 않습니까? 교회의 어떤 시스템을 좀 바꿔서 뭐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혐오를,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혐오에 지금 과학적 데이터로 나오는, 통계로 나오는 이것을 결합하는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그죠? 이게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발생되는 혐오의 가장 큰 위험성입니다. 이 둘이 결합할 때 정말 끔찍한 미래가 올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죠. 자, 보죠.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국에 그래서 정리를 하죠. 자, 기존의 앞에 쭉 설명드렸지만 기존의 이론들의 혐오에 대한 기존의 이론은 진화론적 관점이 있고 사회심리학적 관점이 있고,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는 혐오에 대해서 이미 세월이 지난 효용성이 다 된 진화의 잔재일 뿐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하나 설명드렸죠. 지금 꼭 그게 잔재일 뿐만은 아니다. 실제로 유용하게 쓰이고 있고 어떤 심지어는 어떤 법안을 만들어내는 힘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 안심벨트라는 예를 드렸어요. 거의 안심벨트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의 퍼센트가 80%가 넘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반면에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는 혐오라는 것은 어떤 법안의 어떤 기준으로 쓰일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혐오라는 건 비이성적 망상의 산물일 뿐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건 투사적 혐오에만 적용되는 얘기고, 팬데믹 상황에서 발생되는 혐오는 투사적 혐오이기보단 자연적 혐오인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론들이 무력하게 만드는 팬데믹이라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너무나 좀 당연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 기존의 진화론적 관점이나 사회심리학적 관점이 토대를 삼고 있는 것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라는 정상적인 문화, 사회 구조인데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흔들어 놓은 것이 이 정상적인 노멀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노멀적인 상태, 노멀한 상태가 무너진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이 노멀한 상태가 무너진 상태에서 새로운 이론이 제기가 돼야 되는데 기존의 이론들은 이런 새로운 상황 속에서 무력화진 것일 수밖에 없는데 이걸 그대로 반복했을 때 아까 누스바움 같은 경우 그런 나이브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도달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원초적 대상과 이 부분이죠. 원초적 대상에 대한 혐오와 투사적 혐오가 결합하게 되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원초적 대상에 대한 혐오는 이제 코로나 감염에 대한 위험이죠. 감염체에 대한 혐오인데 이것이 감염체에 대한 혐오가 투사적 혐오와 결합하는 경우. 원래 흑인에 대해서 투사적 혐오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코로나 사태에서 흑인들이 훨씬 더 환자가 많다라는 원초적 대상에 대한 혐오 그리고 원래 가지고 있던 투사적 혐오가 결합될 수도 있다. 이게 양방향에서 다 가능합니다. 양방향에서 원래 투사적 혐오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원초적 대상에 대한 혐오가 결합하는 경우도 있고 원초적 대상의 혐오가 투사적 혐오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한국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교회에서 문제가 굉장히 발생될수록 사람들이 꾸준히 그것을 쌓아갔을 때 이 코로나라는 이런 예외적인 상황이 종결된 이후에도 이 원초적인 감정이 원초적인 혐오에 의해서 발생된 혐오라는 것이 계속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 두 가지들이 어떻게 결합하고 어떻게 결합되고 어떤 결과를 낳는가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엔 답은 뭐겠느냐? 결국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 개인. 결국 이건 저는 올드 노멀의 가치라고 얘기하는데요. 아까 하이드파크에서 만난 흑인을 봤을 때 이 흑인을 보고 이 사람이 생각했던 건 80% 정도일까요? 그 하이드파크에서 벌어지는 범죄의 거의 절대 다수가 흑인에 의해서 발생된다라는 것을 가지고 이 하나의 독립적인 개체죠. 독립적인 인간이죠. 이 사람은 흑인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의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 개인이란 말이죠. 근데 하이드파크에서 만난 그 흑인에 대해서 혐오를 가진 사람은 그 흑인을 하나의 개체로 자기와 마찬가지로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 개인으로 본 것이 아니라 종으로 묶어버린 거죠. 하나의 인격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인격을 고려하긴 하지만 종으로서의 인격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죠. 자, 그 마찬가지로 길에서 만난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라고 했을 때 그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는 원초적인 혐오라고 말씀드렸지만 거기서는 인격이 고려되지 않아요.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 개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감염체로 보는 거죠. 이것도 역시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 개인에 대해서 판단한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의 인간을 하나의 인간으로 본 것이 아니라 감염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사물로 본 거죠. 인격이 제거되어 버렸어요. 그죠? 두 경우가 다르긴 하지만 공통적인 건 하나의 인간을 그 개인 자체로서 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다 한 종으로 판단하든가 사물로 판단하든가 이런 경우. 결국 혐오에 대한 답은 사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 개인. 그리고 저는 이걸 월드 노멀의 가치라고 생각해요. 기존의 우리 사회를 이루고 있던 기존의 가치는 사실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 개인에 대한 존중 아니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너무 빨리 유노멀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물론 요즘 유노멀이란 얘기가 상당히 좀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나오다가 많이 줄었습니다만 너무 빨리 우리는 올드 노멀을 잊어버리고 뭔가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근데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지금 같은 이런 상황에서 말해지는 유노멀은 사실 허무맹랑합니다. 뭔지도 모르잖아. 그죠? 뭔지도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뉴노멀을 위해서 연대하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죠? 뭘 알아야
유노멀이 뭔지를 알아야 연대를 하죠. 하지만 기존의 상황으로 우리가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연대하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뚜렷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 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제목이 올드 노멀을 꿈꾸며입니다. 진정한 유노멀이 가능하다면 그건 일단 정상 상황으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겪은 이 예외적인 상황에서 겪은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비대면 강의를 예로 들면 저 학교에서 1년 동안 비대면 강의를 했는데 이 비대면 강의를 하다 보니까 비대면 강의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대면 강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무엇이었는가, 대면 강의가 가지고 있던 약점은 무엇이었는가를 알게 되더라. 그래서 다시 정상 상황으로 돌아갔을 때 지금 얻은 교훈을 가지고 대면 강의를 조금 더 나은 것으로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다른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유의미한 유노멀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일단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올드 노멀을 꿈꾸며라고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예, 그럼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번 강의에 대한 질문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질문은 채팅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민정 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네, 선생님은 원초적 대상에 대한 혐오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원초적 대상에 대한 혐오가 왜 투사적 혐오로 결합되며 그 결과 혐오가 증폭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그 원초적 혐오라는 것이 그 자체로 문제 없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렸지만 원초적 대상의 혐오, 인간에 대해서 원초적 대상의 혐오를 갖는다는 것 자체도 인간을 인간으로 보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초적 대상이라는 건 감염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사물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체나 어떤 이제 배설물이나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원초적 혐오를 가지고 있는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얘기 드렸던 건 마사노스바움이 특별히 문제 삼지 않는다라는 것은 원초적 그 혐오에는 나름대로의 이성적인 토대가 있다, 합리적인 토대가 있다, 인지적인 요소가 있다 이런 얘기였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도 문제 있다고 보죠. 인간을 왜 사물로 봅니까? 인간으로 봐야지, 그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게 결합되는 이유는 그거죠. 그러니까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사적 혐오를 원래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자신은 이제 투사적 혐오를 갖고 있단 말이죠. 합리화하고 싶어해. 근데 합리화하고 싶어하는데 마침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들이 실제로 위험성이 있어. 확률이 높으니까 감염 위험성이 더 높으니까 갖다 붙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투사적 혐오가 원초적 혐오를 흡수하는 방식이고 반대로 이제 원초적 혐오가 투사적 혐오가 되는 방식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코로나 기간이 길어지면서 문제가 계속 발생되는 특정 집단이 있겠죠. 이 집단에 대한 것들이 습관으로 형성되는 겁니다. 원초적 혐오가 원래 그 위험감성이 실제로 높기 때문에 원초적 혐오가 발생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오랜 기간 동안 반복되고 지속되면 그것이 습관으로 남아요. 그래서 결국엔 이 위험이 사라진 이후에도 끊임없이 혐오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감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는 없는데 이제 망상이죠 여기서. 네, 이명숙 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올드 노멀을 꿈꾼다는 의미가 코로나가 없어진 사회를 꿈꾼다는 의미인가요? 예,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의 방식이죠. 옛날 방식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코로나 이전에 그런 생활 패턴, 예,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정세균 장관이 예전에 그것도 저는 조금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발표였었는데 그때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그 발표였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코로나 이전의 사회로 영원히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회도 우리가 그 이전 상태로 그대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니까 당연히 그만큼 경험이 쌓이니까, 그죠? 근데 옛날의 생활 패턴으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런 거는 무책임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끊임없이 글로 돌아가려고 일단은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좀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 유노멀을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는데 유노멀이라는 이름으로 기존에 그 코로나가 발생되기 전서부터 자신들이 추구하던 거를 이 기회에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유노멀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저는 저기 비대면 진료, 원격 진료죠. 그러니까 원격 진료를 유노멀이라는 이름으로 추구하는데 그거 주장하시는 분들 보면 코로나 이전서부터 그걸 추구하던 사람들이에요. 그걸 추구하던 사람들이 이 사태를 맞이해서 물론 저는 이제 원격 진료에 대해서 전적으로 다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태도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마치 이 기회를 통해서 기존에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식이에요. 이 코로나 이전에 발생됐던 자신들이 추구하던 걸 유노멀이라는 방식으로 제기하는 거죠. 그러지 말자는 얘기죠. 뭔가 새로운 걸 추구하려면 일단 정상 상태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논의를 하고 정말 진정으로 유노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걸 추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기회를 틈타서 하는 것이 무슨 유노멀이겠는가. 예. 한 가지 네, 제가 질문 예. 드리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이제 그 투사적 혐오와 이제 투사적 혐오가 이제 과학적인 그런 데이터와 결합해 하는 이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이거를 이제 비판하고 이를 어떻게 같이 판단을 이뤄낼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성찰해야 할지 뭐 그런 것들. 왜냐하면 과학적인 데이터가 뒷받침되기 때문에 어쩌면 이렇게 전적으로 비판만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지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이제 그를 해결해 나가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예,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그래서 결국에 맨 마지막이 뭐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제 말씀드렸었는데 저도 이거 이상의 뭐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올드노멀의 가치라고 얘기했는데 뭐 어떤 너무 뻔한 얘기기도 하죠. 인간을 하나의 자유롭고 평등한 개체로 봐야 한다. 이거 이상의 어떤 답이 있겠는가? 뭐 이런 것인데요. 굉장히 좀 무력해 보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투사적 혐오하고 원초적 대상에 대한 혐오 둘 다 말씀드렸지만 인간에게 가해지는 이 원초적 대상에 대한 혐오와 투사적 혐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인간을 하나의 인격체로 하나의 독립적인 개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투사적 혐오는 이거를 이제 짐승으로 보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아까 하이드파크의 흑인에 대한 혐오를 예를 들었을 땐 그건 그 인간 개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보는 거거든요. 개인에 대한 소멸입니다. 한마디로 두 경우 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거는 원초적 대상은 사물로 보는 것이고 하나의 인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개인에 대한 무시다. 그러면 개인에 대해서 존중하는 것이 맞겠지 않는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무책임합니다. 어떻게 할 건데라고 얘기했을 때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 좀 더 그래서 더 디테일하게 연구를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큰 불만은 너무 학자들이 나이브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이 아니라 이 혐오의 누수반뿐만이 아니라 이건 조금 별개의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아간벤이나 뭐 이런 사람들 얘기했던 사람들이 또 이 사태가 터졌을 때 자기들이 기존에 해왔던 얘기들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을 뿐이란 말이죠. 근데 이 상황의 특수성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려하고 이 상황의 특수성에 자신의 이론이 어디까지 적용되고 어디까지 되지 않은가. 그러면 이 상황을 기반으로 새로운 이론을 얘기해야 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론 틀을 갖고 와서 설명을 하려고 한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 가장 큰 불만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김민정님이 다시 한번 질문 주셨는데요. 마사 누스바움을 비판하는 핵심이 무엇인지가 잘 파악이 안 됩니다. 핵심 주장이 무엇인지 다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혐오에 대해서 이 제목 자체입니다.
혐오에 대해서 이거죠. 코로나가 드러낸 편견과 혐오 이런 얘기. 코로나가 드러낸 편견과 혐오? 편견이나 혐오는 원래 있었는데 원래 있었죠. 원래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코로나19 시대에 발생되는 혐오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혐오와는 정상 상황의 노말이라고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을 때 발생했던 혐오와 가지는 차이가 무엇이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고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인터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어떤 여기에 대해서 희망을 본다는 거죠, 자기는. 근데 정말 그렇겠냐는 얘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건 투사적 혐오는 망상이고 이 망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깨닫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코로나19 사태에서 발생되는 혐오는 망상적 혐오이기보다는 투사적 혐오이기보다는 원초적 혐오의 성격이 훨씬 더 강합니다. 자연적인 성격이 훨씬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이게 자연적으로 느껴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투사적 혐오의 근거로 사용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까 시작 부분에 말씀드렸지만 그 동양인들에 대한 혐오에 대해서 특별히 주목하지 않아요. 그건 뭐 특이할 게 없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원래 있었던 건데 뭐. 근데 실제 그러냐는 얘기죠. 예, 그런 부분입니다. 네, 최성만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네, 뉴노멀도 문제가 있지만 올드 뉴먼도 문제가 없지 않았다고 봅니다. 올드 뉴멀의 장점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 올드 뉴멀이 정상일 리 없다고 봅니다. 끔찍한 게 바로 지금까지의 문명사였지 않나요? 투사적 혐오는 제가 모방과 인간이라는 교양 과목에서 다루는 계몽의 변증법, 네, 우르카이머 아도르노의 반유대주의 요소들이라는 장과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옛날 같이 그냥 살던 대로 살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뭔가 새롭게 추구하려면 지금 아까 그 예를 드렸지만 원격 의료 같은 경우로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노멀이라고 말하고 있던 추구되는 뭐 어떤 그 노력들이 이 노력들이 기존의 체계에서 기존의 코로나가 발생되기 이전에도 계속 추구되던 것이라는 거죠. 기존에 그 코로나 발생되기 이전 사회가 아무 문제 없다라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그 상태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상태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발전해야죠.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서 겪은 뭐 있죠. 사회 취약계층이 특히 이 부분이 사실 말 그 자체로는 의미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콜센터나 뭐 이런 취약계층의 그 감염이 굉장히 취약하게 드러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제도 개선이나 여러 교정이 있어야죠.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서 그 시스템에서 그 시스템을 다시 고쳐나가는 거죠. 지금 것을 교훈을 가지고 코로나를 종식시킨 이후에 그 지금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기존에 얘기했던 기존에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돌아가던 사회문화적 시스템을 고쳐나가야죠. 그게 진정한 유노멀이죠. 지금 이 코로나 상태에서 서둘러서 뭐 하는 건 저는 유노멀이라고 보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최수영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이런 주제에 관련해서 이제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 국가의 이론과는 없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예. 아시아 국가 간에 뭐요? 네네네. 이런 오늘 강의의 주제와 관련해서 이제 이론가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 국가의 이론가는 없을지 이와 관련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있잖아요. 조태구라고. 네.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 혐오에 대해서는 좀 그래요. 저 아픈 데를 찔러 주신 것 같은데 한국 국내에서 대부분 이제 혐오나 이런 논의들을 보면 이 사람이죠. 마산 누스바움을 이제 가장 주요하게 원용해서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뭐 제가 아는 한도에는 논문들은 나오죠. 논문들은 뭐 나옵니다만 어떤 독자적인 어떤 이론을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근데 대부분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노력해서 하나 쓰죠 뭐. 예. 오늘 강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들 계시면은 요 제목으로 제가 논문을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표로 듣는 것보다 이제 글로 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으니까요. 한번 도서관이나 이런 데 검색하시면 다운 받아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보셔도 좋겠다. 네, 이것으로 네,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이제 역사학의 관점으로 코로나 시대를 살펴봅니다. 오늘 강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의해 주신 조태구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